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젠 방산 특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사우디 사이에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왈가왈부 그만입니다. 오늘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정권을 향해선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구원투수 인요한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는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예절갑질 없앤답니다. 상사에겐 꼭 님자를 붙이고 함께 걸을 때는 한 발짝 뒤에서 걷도록 하는 등의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이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규정이 자칫 상사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선균 리스크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가와 영화계도 근심이 커졌습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출연작들은 비상에 걸린 가운데 이 씨가 모델로 나섰던 브랜드들은 속속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배탈난 라이언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는지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오늘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딴 경영 및 사법 리스크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투자와 협업이 올스터 위기에 처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에 정상간 상호간섭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방한했던 빈살만 왕세자와 1년여 만에 다시 만나서 회담한 거, 이게 가장 주목받았죠. 네, 사우디 측은 국빈급에 걸맞게 윤 대통령 내외를 극진히 대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사우디 영공에 진입을 하니까 사우디 공군 전투기 F-15 2대가 왼쪽과 오른쪽을 호위 비행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자 예포 21발도 발사가 됐습니다. 또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는요, 사우디가 이 국빈들에게만 사용하는 보라색 융단이 깔리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진입하였으며 리야드 공항까지 사우디 공군기가 좌우측에서 호위 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일정은 사우디 왕실의 유적지 방문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내외는 첫 일정으로 이 수도 리야드에서 20km 떨어진 디리아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왕국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리아 토후국은 현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요. 이 개발 사업에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본격화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사우디 측은요, 디리아 유적지를 방문한 윤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전통 칼춤 아르다우 공연을 준비를 하는 등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행사장 곳곳에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상징물도 배치가 됐습니다. 이 사우디 역사를 한눈에 소개하는 미디어월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였다고 하고요. 또 윤 대통령과 수행단이 묵은 숙소 역시 1970년 우리 기업이 지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측은 윤 대통령 내외에게 아랍권을 대표하는 아라비아의 명마 두피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한테는 이 디리아의 상징색인 자수정색 와이셔츠 커프스 단추를, 또 김건희 여사한테는 사우디의 관광 안내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우디 개발청 측은 윤 대통령 내외가 디리아를 떠날 때 이 신라 시대를 언급을 하면서 친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도훈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떠날 때 디리아 개발청장은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당시 무역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청장은 대통령에게 나의 제2의 고향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 위해서요, 이 야마마 궁을 찾았습니다. 사우디의 공식 환영식 역시 화려했다고 하죠. 네, 윤 대통령 내외는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리야드 야마마궁 대정원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은 이 기마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장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에 직접 영접 나온 이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면서 궁 내부로 입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확산하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협력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빈살만 왕세자와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요, 지난해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이 추진 중인 대사우디 세일즈 외교 규모가 무려 6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에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첫 손님으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2시간 반 동안 윤 대통령이 극진하게 환대한 바 있죠. 당시 우리나라 아이돌인 BTS의 팬인 이 빈살만 왕세자를 위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 곳곳에 BTS 한정판 앨범을 비치하는 등 각별하게 예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영상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또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체결했던 이 40조 원 규모의 계약, 또 MOU와는 별개로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해서 21조 규모의 투자 협약을 추가로 체결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로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경제 협력 규모가 총 61조 원으로 크게 늘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아울러 네옴, 또 키디아, 홍해 등 이 모하메드 왕세자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 180여 명과 함께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사우디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이뤄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우디와 함께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슈크란 자질란 감사합니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청정 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등 이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 함께한 현대자동차는 중동 지역 중 처음으로 사우디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맨 왕세자의 그 오찬 자리에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더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왕세자와의 공식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이례적으로 동석시켜서 투자 협력 논의를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죠. 그때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인가요? 네, 이번 오찬 동석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양국 정상회담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배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찬에는 2명 정도가 배석을 했다면서 관례상 이런 경우는 좀처럼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사우디 측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의 총수가 참석을 해서 책임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던 모양이다라면서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에 이루어져서 안보 면에서도 더욱 주목을 받았죠. 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일정이 강행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중동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실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번 사우디와의 협력 관계에서 새롭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분야, 바로 방산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대공 방어 체계, 또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받던 사우디가 요격 미사일 도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도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천궁 미사일 체계에 관심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요, 사우디가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2에 관심을 가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궁2는 이 최대 요격 고도가 15km에 이르는 한국군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입니다.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투킬 방식인데요. 지상군과 공군을 주력으로 하는 중동 국가들이 이 천궁2의 유효성에 주목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우디와 수출을 추진 중인 무기 체계 및 예상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산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두고 일각에서는요, 지난 수십 년간 건설에만 한정이 됐던 이 중동과의 협력 관계가 방산으로 확대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양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서 상호 관심사를 한 2시간가량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양국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동국 간에 어떤 경제 협력을 한다, 어떤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보통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원유 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장을 갖고 있는 이 건설업체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흔히 나왔었는데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길에 지금 김태우 안보실 차장이 직접 설명을 했지만 방위 산업 이게 지금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우리 미사일이나 요격 시스템 또 K9 자주포라든지 꽤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그동안 무기 개발과 생산을 꾸준히 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도 우리한테 천궁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K9 자주포라든지 그 흑표 전차가 수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가면 예멘이 있습니다. 그 예멘에 후티 반군들이 있어요. 이 후티 반군이 직접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 쪽으로 쐈는데 그거를 미군이 요격을 시켜 격추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아마 사우디로서는 이런 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방문길에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아마 굉장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수출 협상이 이룰 것 같은데 특히 무기 시장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바로 또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나중에 A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화의 김동관 회장이 지금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효과 방산업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방산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떤 건설에 내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산 분야는 아마 지금 사우디가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수출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뭐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나라의 방산의 어떤 국제적 경쟁력은 뭐 이미 다 공인된 바 있고요. 따라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순방길의 중동 방문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하고 천궁2라든가 지금 K9 자주포 관련된 실질적 계약 협력 논의까지 진행하고 일부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마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도 이미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 요구가 있었고 아마 이 부분을 구체적인 어떤 성과로 내오신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 기술을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쇄신을 다짐했지만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시달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조치로 혁신위원장 인선 이걸 마침내 확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가 이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규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혁신위는 지난 11일이죠. 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이 쇄신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혁신위원장으로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를 했지만 접촉한 인사들이 모두 고사를 하면서 이 보궐선거 패배 후 열흘이 넘도록 인물난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국민의힘을 상대로 쓴소리 강연을 했던 이 인 교수에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수락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인요한 위원장에게 혁신위원회의 명칭부터 위원 임명, 또 활동 범위와 기한까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당의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과연 인요한 혁신위가 어디까지 또 어느 수준의 강도로 국민의힘을 수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혁신안이 향후의 공천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은 지금 당 조직 개편이나 인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혁신위가 공천을 바꾸는 것 외에는 국민들한테 인상을 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위원회와 총선기획단도 새롭게 꾸리는 만큼 이 혁신위가 공천이나 인재영입까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인 위원장도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또 눈길을 끕니다. 이전에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했던 말, 그 유명한 말이죠.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얘기 인 위원장이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인 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서 만났습니다.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솔직히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라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을 하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인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그리고 제가 아직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좀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건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언론에 자주 모습을 비친 그런 분이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얼굴은 많이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래도 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푸른 눈의 한국인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인 위원장은요, 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남 순천에서 자랐습니다. 1991년부터 32년간 세브란스 병원 이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 의사입니다. 특히 연세대 의대 재학 시절에요, 이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잠입해서 시민들 편에 서서 통역을 맡아 당시 광주 상황을 외신을 통해 알리면서 당시 군사 정권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 위원장의 가문이 이 한국과
한국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요. 구한 말부터 4대째 한국에서 선교, 의료, 교육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 위원장은요, 이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를 개발한 독특한 이력도 있는데요. 이런 공들을 인정받아서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기화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와의 인연은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호남 지역의 유세에 동행을 해서 지지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론을 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 부위원장도 지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서울 서대문구 지역구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 말로 어문짓거리,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의 모습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언제까지 호남하고 영남하고 또 나눠질 겁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대구에서도 되고 광주에서 새누리당도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천, 제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순천, 이 순천에서 우리 박 후보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선거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순천이에요. 뭐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정치가 지금도 시끄럽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뿌듯하고 또 얼마나 잘 삽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많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인 위원장의 발탁에 대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다고 합니다. 네, 귀하인이 이렇게 주요 정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은 건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신선함 측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 위원장이 평소에 호남 사투리를 쓸 정도로 호남의 깊은 연고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서 지역주의 해소, 또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정치 개혁 측면에서까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번 인선을 안정과 쇄신의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건 성향의 정치권 밖의 인물을 임명을 해서 참신한 이미지를 주는 동시에 당내 갈등으로 번질 요소들 차단을 했다는 겁니다. 관련해 영남권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의 주류와는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지식 등 당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시각에서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도움이 될 걸로 본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 위원장이 이 현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당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 현역 의원들에게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올지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요, 진짜 혁신을 하려면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 그리고 윤핵관 불출마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 핵심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넣은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손아귀만 피하자는 것이다 라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된 인사 같습니다. 임영 교수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마음에 더 다가가게 만들고 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체질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의 눈에서 그 모색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정당의 내부를 혁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김은경 혁신이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 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위의 남은 과제 그리고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조만간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혁신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은 총 11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가칭 성찰과 쇄신위원회로 부르기로 하고요. 또 공식 출범과 함께 명칭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일단 관심을 끌만한 인선이라고 봤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참 참신하다. 또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최신의 어떤 뭐 방향에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내정되신 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받고 있는 쇄신에 대해서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준비는 뭐 당연히 안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제 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말간에 쇄신의 방향이라든가 의제, 권한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수락을 받았을 것으로 봤는데 일단 인선 자체만 돼 있는 것뿐이지 혁신의 방향이나 의제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혁신이라는 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위원장만 인선해 놨다고 해서 그분이 또 참신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요구한 어떤 혁신의 어떤 성과를 내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설명은 이제 뭐 대통령실의 어떤 사전 협의라든지 대통령실의 어떤 낙점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당에서 자체적으로 고른 인선이다 이 얘기인데, 자 인요한 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요한 지금 위원장의 일단 가문을 보면요, 4대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또 6.25 전쟁,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에 다 기여한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교수가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개혁까지 떠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정당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잘된 인사를 봅니다. 문제는 뭐 정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을 어떤 개혁하는 것 저는 적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잘 안 한다는 분들이 그동안 들어가서 정치를 해놓은 걸 보면 국민들이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인요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 즉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김기현 대표한테도 물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중진들한테 당신 불출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그 정도의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제 인요한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김기현 이 대표 같은 경우도 전권을 줬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희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안을 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당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다면 저는 뭐 성공할 수 있는 혁신위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 공식 출범 지금 코앞에 이제 다가온 상황인데 여권 안에서는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종로 지역 출마설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진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였는데요. 여권 핵심부가 한동훈 장관을 이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공천하는 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한 장관의 출마는요, 총선 이슈를 여당이 주도를 하면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걸로 관측이 되죠. 다만 중도층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좀 불투명한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 혁신위를 젊은 세대 중심으로 끌고 가서 외연을 확대하고 이 지지층은 한동훈 카드를 비롯해서 대선 주자급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결집을 시킨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 장관이 이제 현직 강요입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를 더 떠나서 사실상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자기의 직속 후배 내지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우중을 갖고 있을지 이것도 한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었는데 당시 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한동훈 장관의 당 대표설에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만큼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적극 요청을 할 경우 이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종로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출마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어온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뭐라고 해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를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다만 측근들에 의하면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그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총선에서 자신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한 장관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 장관의 성격상 지금 당장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만약 결심을 하게 된다면 총선에서 상징적인 역할이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선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이런 규정이 한 장관의 지시로 해서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요, 법무부는 최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인데요. 이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이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조로 이뤄진 규정입니다. 이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요. 상사를 수행할 땐 상사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해당 규정에는 지휘 감독자가 근무지를 방문하면 6발짝 앞에서 구령에 따라서 일제히 격례하도록 하거나 악수하는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직접 규정 폐지를 지시했다고 하죠. 교정공무원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교도소에 일하는 이제 교도관들이 대부분인 그런 직업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의 업무 속성상 상당히 이제 엄격한 그런 질서가 유지된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정말 규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건 또 사실입니다. 한 장관 자신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를 하면서 불필요한 의전은 없애겠다, 이런 뜻 여러 차례 밝혀왔죠. 네, 한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에 이 수평적 조직 문화 이걸 강조하면서 좀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임 직후에 이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말라, 이건 이제 지시한 적이 있었고, 또 출퇴근 때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좀 여닫아 주는 그런 의전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 평소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강조하던 한 장관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38년 묵은 예절 규정을 알고도 즉시 이 폐지를 지시했다는 게 이제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 통상 이 법리적 폐지 이유만을 명시하는 훈령에 그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의 정당화, 존경의 강제 같은 그런 이례적 표현이 쓰인 건 역시 이게 이제 한 장관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이게 아주 또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 장관 과연 그렇게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동훈 장관 친구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 출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물었더니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출마할 것 같으면 국회 가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하고 그렇게 각을 짓겠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조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과반에서 차지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어떤 위기감이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한편으로 여권에서는 보면 9회 말 마지막 구원 투수인데 문제는 지금 8회에 대량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9회 구원 투수를 빨리 기용을 해서 어떻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9회도 이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권 핵심부나 한 장관 본인도 뭔가 내년 총선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저는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금 이 변화의 어떤 결과, 여기에 따라 좀 좌우될 거로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장관 오지 않는데 불구하고 올라간다든지, 또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 출마는 좀 뒤로 물러설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아마 당에 들어와서 당의 전면에 나서면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바꾸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도 지금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 위기론이 지금 뭐 확인이 됐으니까요. 아마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 본인의 또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이 즈음에 수도권 선거를 이끌 사람 한동훈이다 해서 종로를 특정해서 지금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여권 내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의 그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어떤 선거의 대표 주자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대중적인 만나는 자리에서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긴 했지만 또 반면에 또 적극적 비토층도 상당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실제 중도 확장성이나 수도권 선거의 실제 기여도 이런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됐을 때 당이든 본인이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등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다가 지난달 18일 병원에 실려갔죠. 그 이후 35일 만에 복귀입니다. 이 대표는 복귀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복귀 첫 메시지에도 관심이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국정기조 전면 쇄신과 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당무 복귀 첫 메시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이재명 대표 어쨌든 여권에 대해서는 강한 이제 공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복귀의 일성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표의 이제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정쟁 대신에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생의 정치를 보이자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죠.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단식할 때와 똑같은 메시지로 윤석열 정부의 공세를 펴면서도 김기현 대표의 이 민생회담 제안에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오늘 기자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 모습까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민생 현안을 국회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야정 3자 활동 제안하셨는데 여야 대표회담은 고사하시는 걸까요? 31일에 윤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는데 이때 좀 여야정 회담 생각하실까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언제쯤 하실까요? 아이고 보지 마세요. 아까 최고위에서 혁신 강조하셨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번복하신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뀔까요? 자, 당대표 민생회담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은 건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말로 대신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를 권한 없는 바지 사장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하고 만나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단식 투쟁 전후에 이 정권이 바뀐 건 없습니다. 비록 몸은 덜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먹으면서 더 가열차게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오르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야당 대표와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이 대표의 복귀에 관심이 모아졌던 건요. 과연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지 낸 게 있죠. 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로 꼽혔던 게 바로 이 대표 체포안 표결 이후 격화된 당내 갈등 문제였었죠. 강성 친명계 또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체포안 처리 과정의 일을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안에서는요, 회의적이라거나 아니면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 여전히 나오고 있죠. 네, 비명계에서는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여전히 당내 문제점 중 근본적으로 해소된 건 없다,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용이 폭발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비명계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강서 승리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세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이게 독이 되는 거죠. 지금 정부 여당 이 실책을 거듭하고 있고 제대로 수습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반사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세를 낮추고 더 겸허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극성 팬덤으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 그로 인한 사당화 심화, 또 방탕정당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당내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없어요. 재판 리스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확정된 거는 주 2회입니다. 재판에 제대로 대비를 하려면은 사실상 당무에 상당한 지장이 가죠. 종천 의원의 말처럼 공식 당무에 복귀하긴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요.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걸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명현 씨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불거졌던 의혹인데 당시에는 이제 김혜경 씨와 또 김혜경 씨의 이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의혹의 정점에 서 있었고 또 관련 수사 역시 두 사람을 상대로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현 씨가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를 이 권익위의 부패 행위자로 신고를 하면서 이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하게 됐는데 조 씨는 이 권익위 신고서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이다.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또 관련 법령을 위반을 해서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통해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이용 후 이거를 인지했거나 적어도 알고서도 묵인했을 가능성 이것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한 이 수원지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조명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 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걸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조명현 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었던 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에 따로 이제 공익 신고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조명현 씨의 상급자이자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직접 지시했던 이 배모 씨 그리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오늘 조 씨의 이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사실상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수사 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이 주 2회 재판 출석 이게 현실화가 됐었죠. 지난주 화요일 재판에 이어서 이 금요일 재판에도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30분이 넘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 지난주 화요일 열린 대장동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30분 넘게 검찰의 주장을 반박을 했는데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도 했고요. 저 산이 숲이라는 건 쳐다만 봐도 알 텐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요,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이날도 역시 34분에 걸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이 길어지니까 재판장 이 피고인 이제 정리 좀 해달라 이렇게 제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대표는 발언 중간중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요, 공범으로 기소된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이 한 일이 내가 한 일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결국 정 전 실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한 발언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정 전 실장 관련한 발언은 이제 이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검찰이 공소장에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라고 적었는데 정 전 실장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하고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거는 헌법상 금지된 연자제 위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의 기소가 좀 헐겁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게 일부 책임을 좀 전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지난 6일 재판에서 벌어졌던 장면, 바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안아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이 정 전 실장한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거 좀 공교롭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이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한테 정진상 전 실장을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한 뒤에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고맙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계속 입을 다물어라 이런 묵시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당시 재판장이 허락해주면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이 정 전 실장이야말로 나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기억하시겠지만 재판에서 정진상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라는 성남 도계공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한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이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년에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을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 주 법사위가 국정감사 마지막 주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역시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고요. 당장 오늘 지금 진행 중인 대검찰청 국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국감에는요, 이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출석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는 오늘 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국정감사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이 대검찰청 국감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그리고 이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허위 보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 수사 무마 의혹이 가짜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고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6차례 소환을 하고 360여 차례 압수수색 해놓고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은 방어권 보장을 우선한 것으로서 무혐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이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해서 검사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언론에는 50명이다 이렇게 났던데요. 근데 이제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검사를 투입하고 6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376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충분하게 범죄 혐의는 소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상당한 혐의가 있다 하는 것은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데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합니다. 경우 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한 가짜 커피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검찰 수사팀 그리고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저는 이 칼날이 이 수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생각하는데 총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30분 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한 일이 내가 한 일은 아니다. 또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업자들과 유착했다는데 검찰 주장이 맞다면 지난 대선 때 내가 돈을 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뭐 일관되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배임의 핵심 범죄이긴 하지만 그런 통해서 실제 철화동 1호의 수익을 실제 이재명 대표 쪽에 귀속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검찰의 의심인데, 그러면 대선 때 뭐 인출이라든가 어떤 자금 흐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배임이든 뭐 성남 FC의 제3자 뇌물이든 간에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정진상 실장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전에 공모했거나 알았거나 인지했다는 부분이 이제 실제 공소장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실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신된 어떤 결제 서류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추정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거고요. 이게 마치 정진상 씨에 대해서 뭐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범죄 사실 자체는
정진상 실장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임죄의 어떤 죄책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거고요. 제3자 뇌물도 결국 그 제3자 뇌물의 어떤 이득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로 봤기 때문에 이 범죄가 구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공모나 이 같이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걸 강조한 것뿐이지 그 책임이 정진상 실장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이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가 예전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내가 다 꼼꼼하게 챙겼다. 유능한 시장과 지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정진상 형은 나 모르겠다. 이화영이 한 건 나 모르겠다. 이화영 그 부지사가 2천억 달하는 10만 톤 지원한 거 나 그거 지금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사인한 거다. 그리고 클릭 있으니까 그냥 클릭한 거다. 그리고 또 샌드위치 있으니까 그냥 먹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할 때는 아래 사람이 다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진상 씨는 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정책실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문서에 보면 정진상 씨가 사인한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좀 본인도 이야기했지.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진상 실장마저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이건 뭐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아랫사람이 한 거를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마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아저씨 어쩌다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배우 이선균 씨를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초 지난주에 톱스타 L씨가 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뭐 이게 이제 이니셜로 보도가 됐었고 해당 인물이 배우 이선균 씨라는 추측이 나오니까 하루 만에 이 이선균 씨 소속사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선균 씨 소속사는요, 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오늘 중으로 이 경찰에서 소환 조사 일정 등을 발표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균 씨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선균 씨 측에서는요, 이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균 씨 그 법률 대리인과 좀 연락을 취해봤더니 아직까지 이제 경찰에서 소환 조사 일정 등 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건 없다. 이선균 씨 측도 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그런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아직 뭐 혐의와 관련해서 뭐 인정을 하거나 부인할 단계는 아니다. 뭐 성실히 수사받겠다. 이 정도의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소속사 측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갈, 협박을 받아왔는지 바로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선균 씨 측이 낸 입장문을 보면요. 이선균 씨가 사건과 관련된 인물 A씨라고 할게요.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경찰이 이선균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그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인물들까지 수사를 확장하다가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포착해서 내사에 착수하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의 변호인 측은요. 고소와 관련해서 일단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냈지만 그게 1명인지 2명인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면서 피해 금액도 수억 원이며 특정 금액을 고소장에 쓰진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이제 최근까지도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또 홍보 활동에 나서는 듯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한 말 그대로 톱스타입니다. 따라서 연예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광고계 등에도 미치는 충격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새 작품에 촬영하고 일부 이 촬영까지 끝냈다.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선균 씨는요. 드라마 노웨이 아웃 출연을 확정하고 당초 지난 주말에 첫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으로 하차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선균 씨는 현상금을 노리는 시민들한테 희대의 흉악범을 지켜야 하는 이 경찰 역할에 캐스팅된 상태였는데 이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촬영도 하기 전에 하차하게 된 겁니다. 이 제작사 측은 배우 측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직후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가피하게 하차의 뜻을 내비쳤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선균 씨 측이 마약 관련 협박을
협박을 받아서 고소를 했다라고 밝힌 만큼 이 협박을 받는 와중에도 이 새 작품 출연을 강행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성균 씨는요, 지난달에도 자신이 출연한 영화 잠이 개봉을 하니까 활발하게 홍보 활동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저도 뭐 칸 영화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 시작을 칸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많은 호평을 들으신 만큼 이 좋은 기운 갖고 여러분들 9월달에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또 약간 뭐 장르물이긴 하지만 또 일상이 녹아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맞추면 되게 뭔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아까 저희 이루라 기자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요. 이선균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씨는요, 이제 입건 전에는 조사자 그리고 내사자였는데 이런 정식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경찰은요, 그동안 정식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통해서 이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사 조사를 거쳐서 이 씨한테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조만간 이제 출석 통보까지 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 외에 이 관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찰이 이선균 씨, 배우 이선균 씨를 정식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 이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성균 씨가 촬영을 마치고 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작사 측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이 촬영을 종료하고 개봉 시기만 조율 중이던 영화 2작품인데요. 주지훈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이 칸 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바 있죠. 그리고 내년 초에 개봉을 앞두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성균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행복의 나라도요. 지난 2월에 촬영을 마치고 지금 후반 작업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성균 씨가 참여한 영화들이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작품을 공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니까 광고계도 잇따라서 조치에 나서고 있죠. 그렇죠. 이성균 씨가 단독으로 출연한 이 건강식품 광고는 물론이고 아내 전혜진 씨와 함께 출연한 이 통신사 콘텐츠 광고도 이 방송 노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부가 함께 찍은 광고고 또 어린이를 겨냥한 교육용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타격 등을 고려해서 이제 발빠른 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신사 이 관계자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이 계약 해지권 같은 게 검토 중인 사항은 아니다.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엔 소변 맥주입니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싫은데 주말 사이에요. 중국 맥주 공장에서 찍힌 이 충격적인 영상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가 양꼬치엔 칭따오 그런 이제 유행어로 유명한 칭따오 맥주 중국 공장에서 찍힌 이 비위생적인 영상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메가 보관소에서 주위를 살핀 뒤에 소변을 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칭따오 맥주 본사는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공장을 전면 폐쇄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중국 4대 맥주로 꼽히는 이 칭따오 맥주의 허술한 이 제품 관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미지 손상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 등 적지 않은 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에 나가도요. 가장 먼저 내놓는 맥주 사실 칭따오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저 맥주를 이제 마셔도 되는가? 소비자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칭따오 맥주 수입사 측은 칭따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 공장은 이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칭따오 전 제품은 해당 공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 역시 관련 공장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요, 아무리 공장이 달라도 같은 제조사 맥주에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중국 식품과 관련해서 위생 문제가 제기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더 큰 문제죠. 그렇죠. 2년 전에는 한 중국 남성이 옷을 벗고 수조에 들어가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김치 영상 공개돼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맥주 논란이요. 네티즌 사이에서는 2년 전에 위생 논란을 일으킨 그 알몸김치가 떠오른다. 다른 식품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식품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땅속의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거 지난 12일 제주에서 차량 과속을 단속하는 이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 하루 만에 감쪽같이 사라진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 무인 부스 내 고가 카메라와 야간 조명 장치 등 이 장비 가격만 시가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인이 누군지를 두고 의문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드디어 범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바로 50대 택시기사 A씨였는데요. 이 사라졌던 단속 카메라 역시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졌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한 과수원 땅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왜 훔쳤는지 이것도 의문인데, 그런데 또 이 단속 카메라가 땅 속에 있었다. 도대체 왜 파묻었다고 합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장소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그런 속도로 수차례 운전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던 도로는요, 이 제한 속도 기준이 있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가 않아서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요, 단속 카메라를 훔친 적이 없고 해당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A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인 잡는 과정에서 이 A씨의 휴대전화가 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 CCTV를 분석을 해서 이 A씨 그 택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도난당한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게 좀 수사에 차질을 빚었는데, 그런데 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 13일 오전에 촬영된 이 과수원 사진이 있었고, 이걸 이제 좀 수사를 해서 좀 눈여겨봤더니 A씨가 약 1시간 동안 여동생이 소유한 과수원 인근에 머문 사실이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해당 과수원을 가서 집중 수색을 했더니 땅 속에 묻힌 단속 카메라를 발견한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A씨는요, 왜 카메라를 여동생 과수원에 이제 숨겼는지, 왜 거기에 파묻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좀 경찰의 추가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